노래가 노래가 좀 음악이 좀 우울하죠, 그죠? 똑같은 멜로디가 반복되고 있는데 뭐 그러네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집사람은 저한테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체질이라고는 이야기를 종종 해요. 저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라 그러면 정말 그 남부럽지 않는 그런 직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그 외환딜러라는 일을 하면서 그래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게 물론 스트레스를 안 받기는 하겠습니까? 그죠? 스트레스 받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스트레스에 쩔어 지내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버리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매일같이 커피를 마시고 예전에 담배 엄청 피고 입에 욕 달고 다니고 그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집사람 눈에는 뭐 괜찮을 것 같았어요. 괜찮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참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 것처럼 보인다. 뭐 덕택인지 나름대로 그래도 비교적 수명이 짧다는 그 딜러란 잡을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항상 이때까지 뭐 계속해서 우리가 저야 뭐 트레이딩 오르고 내리고 거기에 FX 위안일 수도 있고 선불일 수도 있고 옵션일 수도 있고 스왑일 수도 있고 그죠? 뭐 주식일 수도 있고 뭐든 간에 FX 마진 거래일 수도 있고 뭐다 트레이딩이라는 거 뭐 비트코인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비교적 뭐 스트레스 별로 잘 안 받고 항상 돈을 벌면 좋겠습니다만은 손해도 봤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이때까지 그 영부영 잘 버텨왔다라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지수가 좀 간밤에 미국 시장을 봤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 아침에 이제 개장 시간 10시 반 우리 시간 10시 반에 개장하는 꼴을 보니까 다우며 나스닥이며 몇백 포인트 빠지는 꼴을 보니까 이거 망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체크해 보니까 웬걸 다우는 하락폭을 줄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상당히 100 몇십 포인트 상승으로 마감됐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좀 올라가겠거니 라고 기대했는데 아침에 개장가가 좀 마이너스길래 뭐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좀 밀리겠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밀려도 보통 밀려야죠. 그죠? 한 20포인트 정도야 참을 수 있습니다만은 2시 넘어서 이게 40포인트를 넘어서 5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거로 보니까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짜증스럽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반등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반등이 있지 못하고 줄줄줄줄 밀려가는 꼴을 보니까 정말 답답하기도 합니다. 뭐 저야 사실은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였고요. 그죠? 대부분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냥 주식은 조금씩만 그야말로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들을 위주로 뭐 말씀드릴 수 있죠. 그죠? 롯데 지주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은 제가 여러분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제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현금의 그 주식의 비중은 많지 않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얼마라도 주식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러면 주식이 전반적으로 정말 힘없이 밀리는 꼴을 보니까 정말 짜증나는 하루였습니다. 밖에도 날씨도 덥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다행이랄까 불행이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오늘 장중에 2290까지 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오늘 마감가가 2292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봉으로 볼 때 어제 기록됐던 그저께군요. 어제 그저께 기록했던 2276은 무너뜨리지 않았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2276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게 3의 마지막이고 지금이 4라는 2576의 3의 마지막 파동이라는 기대감. 그죠? 이 기대감이죠. 다른 말로 뭡니까? 뭐 기도 정도 있습니다만 기도 비슷한 기도인지 기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게 그나마 일말에 참 지극히 일말에 약간의 희망이라고 할까요? 근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밀려가지고 2576마저 무너뜨리고 나면은 도대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게 끝없는 유시간 말로만 해서 10년으로 처박혀고는 꼴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엘리어트 파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책도 썼고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긴 합니다만은 그 책에도 항상 써놓기로 3번 파동의 끝은 그죠? 소위 말해서 충격 파동의 끝을 충격 파동의 끝자락을 끝을 잡으려 하는 것은 매우 못하고요 위험하다 그죠? 충격 파동의 끝을 예단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책에 써두었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RSI가 30선에서 돌아섰길래 2276은 바닥이 아니겠느냐 이제는 4번이 바닥이 아니겠느냐 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기대가 뭐 완벽한 무너진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시장이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을 뭐 실토죠. 그죠? 참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죠? 오늘도 외국인도 팔았고요. 그죠? 외국인도 팔았고, 어제는 외국인들이 현물은 팔면서 그나마 선물에서는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현 선물 다 팔아제끼는 꼴을 보니까, 그죠? 팔아보니까, 이걸로 봐서는 아예 아래쪽으로 전체 방향을 잡아가지고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더더구나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채권 선물도 팔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10년짜리 채권 선물입니다만은 이거 신용 채권도 매도하면서 그야말로 국내 자산을 코스닥은 좀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선물을 좀 매수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팔고 코스닥 팔고 그래서 KTB 팔고 롱 KTB 팔고 다 팔았죠. 그죠? 다 팔고 완전히 아래쪽으로 밀어내리는 모습이고요. 덩달아서 달러의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1306원까지 갔죠. 물론 당주에는 이보다 더 올랐습니다만 어제 달러의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원화 환율이 1300원 위에서 잘 버티더니 어제 제가 이 커스토디에서 나온 물량이라고 그랬죠. 그죠? 커스토디에서 매수 물량. 에다가 어제는 또 연금 쪽에서 우리 국민연금, 주로 국민연금입니다만, 국민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달라붙는 바람에, 달러의 원화 환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오늘은 뭐 외국인들 주식을 미리 팔았으니까, 당연히 외환에서는 매수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왜 팔았느냐? 간밤에 나스닥은 올랐는데 왜 팔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리세션, 그래서 경기 침체. 뭡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어제 2년짜리 수익률하고 10년짜리 채권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역전됐다는 거죠. 그죠? 역전됐다. 그러니까 그래프,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만은, 그래서 2년짜리 수익률이 10년짜리 채권 수익률보다도 높아졌다. 10년짜리가 2년짜리 채권 수익률보다 떨어졌다. 소위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데 금리가 이렇게 역전되는 것은 바로 경기 침체의 신호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죠? 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팔아치웠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여기다가 영상의 제목에다 써두었습니다만은 매수세가 취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세가 취약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오늘처럼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차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래쪽에다가 거래량을 그려두었습니다. 거래량. 그죠? 거래량. 한때 잘 나갈 때는 17조까지 거래됐죠. 이때마더라도 17조 정도 거래됐어요. 그죠? 멀리도 아니고, 올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그죠? 한 2달 전입니다. 그죠?
석 달 전인가요? 2달 반쯤 됐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어제 이게 3조 원 거래됐거든요. 어제. 오늘도 오늘 얼마 됐습니까? 오늘 4조 거래됐네요. 4조. 그죠? 정확하게 4조 거래됐네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지극히 취약합니다. 그죠? 매수세가 지극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은, 거래대금이란 것은, 거래량에다가 주가를 곱해가지고 거래대금이 되는 것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똑같은 거래량이 할지라도 거래대금은 줄어들게 마련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거래량이 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면은 거래대금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거는 페어한 시장을 보는 정확한 바로메터가 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몇 주가 거래됐느냐. 그래서 주식 수로 하는 거래량을 보는 걸 더 좋아하는데 그게 더 페어하다고 긍정적이라고 봅니다만 그게 더 긍정적이라고 그게 훨씬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지극히 취약하고 있죠. 보다시피 줄줄줄줄 흘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거래량이라는 게 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장의 관심이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장에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고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거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이야기는 새로운 돈이고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장에 대한 관심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관심이 지극히 주저앉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주가 수준이 낮더라도 현 수준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 시장에 대한 매수에 대한 관심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해서 매수세가 어떻다고요? 취약하다. 강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알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현재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RSI가 그래도 30선 위에 있습니다. 그죠? 오늘의 RSI는 30입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30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RSI가 매도 신호를 발령한 것은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매수 유효합니다. 여기서의 이때의 매수 신호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죠?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2776도 무너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RSI 살아있으니까 아직까지는 4번 파동에 대한 미련을 더 두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왕창 빠졌냐? 2%로 왜 빠졌냐? 뭡니까? 시장에서 매수세가 취약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호가표를 보면 그죠? 호가표를 보면 여기에 매도 그죠? 여기가 매도 여기가 매수 주문 그죠? 매수 주문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쭉 나와 있죠. 근데 아래쪽에 매수세가 별로 많이 없으면 조그만 물량 왕창 팔면은 주가가 쑥 내려가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찍어 하면서 쑥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 연유가 아니겠느냐. 오늘 주가가 예상외로 49포인트나 추락한 것도 결국은 매수세가 취약한 거다. 왜 매수세가 취약한지 어찌 아노? 거래량이 별부에 없지 않냐? 거래량이 왜 별부에 없느냐? 시장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시장에 대한 관심사가 사라지다 보니까 주가가 매수세가 별부에 없다 보니까 쭉쭉쭉 밀리는 거다.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파동은 어떻게 되느냐? 아직까지는 4번 파동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틀 올랐으니까 오늘 하루 빠지고 그러다가 다시 내일부터 올라가면은 여전히 4번 파동은 유효한 것이고요. 그러지 못하고 내일 마저 밀려버리면 그래서 2576까지 떨어져 버리면은 사파고 나발이고 또 사라지는 거고 또 어제가 3번 파동의 바닥일지 모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야간 간에 갑갑한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혹시라도 내일이라도 역시 반등이라도 나타난다면 4번 파동이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때론 랠리 뭡니까? 반등이 나타날 때마다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그죠? 미국 시장에서
다우는 떨어졌습니다만은 나스닥 지수는 근 200포인트, 180포인트인가 상승세로 마감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덩달아서 코스피, 전통주의 비중이 높은, 뭐 삼성전자도 전통주라고 말하기 좀 그렇게 납니다만은 여하간 전통주의 비중이 많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괜찮았고요. 코스피는 엉망으로 떨어지는데도 코스닥은 한때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다가, 그죠? 결국은 마감가는 0.84%의 마감으로 마이너스로 끝나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뭐 RSI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주가는 주가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RSI 바닥은 올라가고 있고 이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려면 그죠?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요? 요 가운데 점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점 그죠? 현재 RSI는 38점 됐으니까 아마 가운데 점을 통과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아래 위로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이 물론 그다지 혈액은 길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나타나기는 하락폭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봐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그나마 좀 낫다. 이거는 미국에서 다우나 S&P 비해서 뭡니까?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도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코스닥은 날아가는데 코스피는 처박히고 또는 코스피는 처박히는데 코스닥은 날아가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죠? 되게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코스피는 좀 하락폭이 컸고 코스닥은 하락폭이 적긴 했습니다만은 내일 다시 코스닥이 영차 힘을 낸다면 코스피도 덩달아서 영차 힘을 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아직은 미련을 기대해 봅니다. 달러대 원화 환율 장중에 1311원까지 갔습니다. 보이죠? 그죠? 1311원까지 갔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다시 달러 인덱스가 보다시피 간밤에, 그죠?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죠?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장중에 106.79 이게 달러 인덱스가 106.79까지 간 게 예전에 104, 103점 갔을 때 이미 2020년도에 우리 코로나 시절에 고점을 넘어섰다 그랬죠. 그죠? 넘어섰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절에 고점을 넘어선 건 물론이고요. 그보다 계속적으로 더 날아가고 있죠. 그죠? 계속 날아가고 있죠. 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코로나 시절에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코로나 시절에 이때입니다. 그죠? 이때 코로나 시절에 최고 가봤자 1296원까지 갔죠. 보이십니까? 3월 20일 날. 그런데 지금은 1296원을 넘기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되겠죠. 그죠? 이때 코로나 시절에 1296원까지 갔으니까 달러 인덱스가 그만큼 넘어갔으니 코로나의 당시에 고점을 넘어갔으니 달러의 원화 환율도 그 수점을 넘어서는 것은 당연지사다. 위로 뚫렸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좋기로야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죠? 밀려가지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모르겠는데, 혹시 며칠 전만 하더라도, 혹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있어가지고, 이거 다이버전스 아닌가라고 기대감도 가질 수 있었죠. 그렇죠? 이 다이버전스 기대감도 가질 수 있었죠. 이 다이버전스가 되려면 마찬가지로 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주가는,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RSI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다이버전스, 그죠? 베어리지 다이버전스가 하락세로 돌아서려면 어찌 된다고요? 가운데 요점, 그죠? 요점 밑으로 내려가야만이 그때가 셀링 포인트고, 그때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거다라고 봤죠. 설명했듯이, 우리 선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1번, 우세. 그다음에 우세하다가 두 번째로 유력하고 세 번째 뭡니까? 당선 확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선거 개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 이 후보가 우세하다가 그다음에 당선이 좀 점점 유력해지고 있다가 확실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거 다이버전스가 되려면 일단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이버전스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와서 떨어지는 순간에
됐는데 다이버전스가 확실해지려면 요 가운데 선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놈의 잘 가다가 RSI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내려가기는커녕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뭐 이게 뚫을 텐데 지금 보다시피 RSI는 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다이버전스 가능성은 그죠? 다이버전스 가능성은 없죠. 그렇습니다. 질문이 몇 개 있는데 질문 답답한 이야기 그만하고 질문부터 먼저 답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다른 이야기 하죠. 첫 번째 질문이 로빈 씨가 일목균형표는 60분 봉이나 30분 봉에서도 일봉처럼 신뢰도가 높나요? 하셨거든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요는 이제 이게 보는 스코프의 문제거든요. 뭐라 그럴까? 거래 빈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래 빈도. 거래 빈도가 뭐냐니까 소위 차트를 업데이트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주봉은 일주일에 한 번 업데이트 되죠. 한 번 그림을 그리죠. 일봉은요. 당연히 하루에 한 번 봉을 그립니다. 60분 봉은 30분 만에 또는 60분 만에 하루 봉을 그리죠. 30분 만에 봉을 하나씩 그리죠.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잦죠. 그 말은 거래의 빈도가 좀 느린 사람은, 길게 보는 사람은, 느긋하게 보는 사람은 주봉으로 보면 되죠. 주봉. 예를 들어서 이 주봉입니다만은 주봉선으로 거래한다 하면 주봉에 시키는 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고, 그죠? 그럼 가만히 있는 거야. 지가 중간에 왔다 갔다 신경 끊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준선 무너뜨리면 구름이 내려가면 그때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은 주봉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계속 가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니까 주봉으로 거래할 경우에 좋은 점은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약점이 뭐냐니까 주봉으로 거래할 경우에 뭐가 약점이냐? 예를 들어서 뭐 볼까요? 이쯤 볼까요? 자, 여기 좋은 예가 있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했죠, 그죠? 구름 위로 나왔다. 그 문제는 뭐냐니까 여기서 매도해야 될 텐데, 구름 밑으로 내렸다가 매도해야 될 텐데, 그럼 사실은 고점이 1245원인데, 그죠? 이쯤에서 매도하니까 1140원에서 매도하니까 무려 100원 이상의 차이가 나죠. 고점에서 대비해서. 너무 늦잖아. 너무 늦다, 이거. 그렇죠. 주봉은 꾸준한 건 좋은데 잘못하면 너무 늦어. 싫어. 그래서 좋아. 그럼 주봉 말고 뭐야? 나 일봉이야. 일봉이라면은 사고 팔고를 주봉보다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나 좀 더 빨리 할래. 뭡니까? 그다음은 분봉으로 가는 겁니다. 30분봉 가지고 사고 팔고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60분봉 가지고 사고 팔고 해도 괜찮고, 그럼 30분봉이 좋아요? 60분봉이 좋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종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티어 이런 게 있다 봅시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30분봉, 예를 들어서 30분 봉 같은 60분 봉 같은 괜찮은데, 그러면 자주 매매되는 불상사가 있고요. 자주 매매하는 불상사가 있다 보고, 그리고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30분봉에 60분봉을 시키는 대로 신뢰도는 맞는데, 시키는 대로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수수료 빼고 하고는 별로 남는 것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30분봉을 가지고 매매하시려면 이런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외환이나, 그죠? 외환이나 아니면은 선물 옵션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수, 선물 같은 거, 그죠? 지수 선물, 코스피 200, 이런 을 거래하는 거는 지수 선물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선물을 가지고, 빨리 안 지워지나? 이결제량 지우고, 지수 선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 분봉, 이게 60분봉인데, 여기서 매도. 그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좀 더 자주 하려면 30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수, 매도. 여기서 매도. 그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기준선이 올랐다, 샀다, 추가로 샀다, 좀 팔자, 다 팔자, 숏.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괜찮아 보이고. 아니면 더 30분봉 아니고 더 자주 해가지고 심지어 5분봉, 10분봉으로도 매매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 봅니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30분봉 또는 5분봉, 10분봉으로 거래하는 것도 똑같은데 다만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이런 종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봉으로 보면 상승이야, 구름이야. 근데 1봉은 구름 아래야. 30분봉은 구름 위인데, 예를 들어서 10분봉은 구름 아래래.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출 거냐? 주봉을 보면 사야 될 것 같고, 1봉은 팔아야 될 것 같고, 30분봉은 사야 될 것 같고, 10분봉은 팔아야 될 것 같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서로 각각의 시간에 따라서 매매의 신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네가 처음부터 뭐 봤노? 저 10분 보고 그래 할래? 오케이. 10분 보고 보고 딴 거가 뭐라 하든가 안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고 10분 보기 시키는 대로 사라 그러면 사고, 팔라 그러면 팔고, 사라 그러면 사고, 팔라 그러면 팔고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10분 보고 팔아야 되는데 팔면 소리니까 다른 봉은 뭐라 그러냐? 30분 봉은 사라 그러네. 분봉은 사라, 주봉은 사라 그러네. 라고 다른 쪽으로 기웃거리기 시작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40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죠. 그죠? 40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만 봐라. 10분 봉을 보든지 30분을 보든지 처음에 정해놓으면은 그대로 하시라. 라고 하면은 뭐 30분 봉이든 뭐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자가 오르면은 이상의 날전인 이자가 오르면은 은행주들은 좋다고 하더니 왜 다 떨어져 가는 건가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금리가 1% 오르면 재빨리 은행은 대출금리를 5%짜리를 6%로 금방 올립니다. 그렇죠. 근데 예금금리는 예를 들어서 2%였는데 이걸 갖다가 3% 올리느냐? 안 올리죠. 한 2.5% 올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천천히 올리고 이거는요. 빨리 올리고 그죠? 빨리 올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만큼 3% 먹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은 얼마가 됩니까? 3.5를 먹으면서 더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 은행주들이 수익이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그렇고 은행에서 은행원들 뭡니까? 보너스 주고 해가지고 완전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다만 최근 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은행들이 이런 걸 하는 거를 눈뜨고 못 보겠다. 얘네들 소위 말해서 이자 장사하지 않냐. 응? 이자 장사하냐. 눈뜨고 못 보겠다. 라고 하니까 당장 하나은행에서 그죠? 깨갱하고 뭐라 그랬죠? 주담대를 우리 5% 이상 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벌써 주담대가 한때 7% 이상 갔는데 주택담보대출 7% 이상 넘어가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니네들 계속 금리 올려가 이런 짓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수익 이자 따부기 장사하고 우리 눈 뜨고 못 보겠다 라고 하니까 하나은행에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즉각 금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은행의 수지에는 당연히 악영향일 거예요. 또 하나는 금리가 오르면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금리가 오르면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마진이 늘어나는 건 당연해요. 대신에 금리가 올라가면 인해 가지고 소위 대출에 대한 이자를 못 갚는 소위 말해서 부실 대출도 어떻게 합니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 이자는, 1% 이자일 때는 우습죠. 그죠? 무섭죠. 예를 들어 1억 빌리면 1년에 이자 100만 원만 내면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습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금리가 10% 되면 10% 되면 1억 빌려가지고 이자를 1년에 얼마 내야 되느냐? 1,0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자 부담 때문에 1억 빌린 놈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1억 빌린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이거 이자를 못 갚고 1억이 뭐가 되냐? 부실 대출화 되면서 잘못하면 1억 원금조차도 띄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오르면은 은행의 수익이 늘어나는 게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 현재 리세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 이야기하고 있잖아. 경기 침체. 그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기 침체. 뭐 우리나라 심지어 노무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뭐 마이너스 된다. 뭐 2.5% 된다든가 이런 리세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대출 빌리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빚을 못 갚고 그게 부실 대출화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이 예를 들어서 예대 마진을 뭐 쉽게 말해서 1% 먹는다 합시다. 1% 예금하고 대출을 마진 1% 먹는다 합시다. 1% 먹으면 예를 들어서 대출 해가지고 100개 중에 1개만 부도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1% 이자 많은 건 날아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똑같이 똑같이 1인당 1억씩 100명한테 줬다 칩시다. 그럼 100억 나눠줬는데 100억을 빌려줬는데 그죠? 그러니까 100억 대출해주고 이자 1% 받으니까 받는데 100억 빌려주고 1년 지나고 나면 이자가 1억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놈만 1억 빌려가 원금을 못 갚으면은 이자로 받은 건 다 날아가잖아요.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으로 봐서는 예대 마진이 늘어난 것만큼 뭐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부실 채권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따르는 부실 채권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리세션 이야기하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주가가 별로 안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굳이 말한다면 주가가 움직이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죠. 그걸 갖다가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 갖다가 소위 시스테마틱 리스크가 있고요. 체계적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디비주얼, 비체계적 위험이 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는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주식의 수익성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은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마시가면은 실적이 좋은 건 상관없이 덩달아 마시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은행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개별 실적은 좋더라도 제도적 위험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리스크 때문에 은행주들도 별별 없이 비질거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한다면 첫 번째는 예대 마진 늘더라도 부실 채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두 번째로 예대 마진 늘어나는 걸 갖다가 신정부에서 이놈들 그렇게 눈 뜨고 못 보겠다 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실적은 좋으나 전반적으로 시장에 맛이 가다 보니까 은행주라고 해서 덩달아서 맛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해됐죠? 네. 이런 이야기는 설명하기 쉽습니다만은 시장에 대한 부담도 없으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부담도 없으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으나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면은 깝깝해지죠. 그죠? 깝깝해집니다. 어떻게든 깝깝해집니다. 자, 계속합니다.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뒤에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도 알다시피 돌아섰습니다. 그죠? 다우는 별별 없으나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그죠? 194포인트 올랐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물론 우리가 믿을 바는 못 돼요. 기준선 못 넘은 것 같고 후행스핀도 별별이 없고 올라가면은 구름도 못 넘겼으니까 그냥 이게 반등이면 반등이지 이걸 가지고 추세적 상승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섣부른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도 조금씩 돌아서는데 이거는 다이버전스는 아니에요. 그죠? 이건 다이버전스는 아니에요. 그죠? 이건 다이버전스 아니죠.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RS도 올라가는 게 다이버전스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이와간, 이렇게 되면, 이런 갖다가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failure swing이란 말이죠. failure swing. 이걸 갖다가 failure swing. 이렇게 주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그저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failure swing입니다만은 뭐 저기 마찬가지로 상승의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는 이유 중에 징조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제 또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코스피의 반등을 기대하는 이유였는데 오늘은 거래량도 별 볼이 없고 매수세가 취약하면서 별 볼이 없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좀 더 미련을 두고 보고 싶다 합니다. 환율은요,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위쪽에 뚫렸어요. 그죠? 뚫렸죠. 그 전까지는 됨대로 저항선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죠.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이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죠? 이거. 우리 언제야? 코로나 시절에. 그죠? 코로나 시절에 이까지 가다가 왔으니까. 맞습니까? 지금 뭐 시장이 엉망진창일 때. 그죠? 지수가 이때 1400이었어요. 2020년 3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1400이었잖아요. 1400. 1400일 때 그래도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296원까지 갔거든. 보입니까? 근데 지금 지수는 1400이 아니고 2300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가 올라가 봤자 1296원 이상 가겠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1300원까지는 1300이라는 게 나름대로 그 소위 심리적인 의미를 가지니까 1300원이 넘어가게 하겠냐라고 생각했죠. 그죠? 하지만 그게 뭐 저뿐만 아니고 제 후배들도 그렇고 제 가끔 저 후배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제 시장 주식 달러 어떻게 보냐? 라고 하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에이, 1300 이상 가겠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맞는 게 6월 말 같은 경우에 지난번 6월 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6월 말에 6월 30일 날 분기 말이고 반기 말이니까 기업체 내고도 나올 거고 좀 밀릴 거야 라고 했는데 6월 말에 안 밀렸어요. 6월 30일 안 밀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수가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 1300원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강력한 저항선이었는데 모든 딜러들이 1300원 상당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보고 소위 1300원 근처에서 여기서 되게 다 숏을 많이 쳤어요. 그죠? 매도 포지션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풋도 많이 질렀어요. 근데 지금은 1300원을 건드리면서 풋 옵션이 상당수가 트리거 되어 버렸어요. 행사되어 버렸다고, 행사. 풋이 아니고 콜 옵션이 대거 풋이 아니고 콜 옵션이 대거 트리거 되어 버렸어요. 행사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위에 없어요. 저항이 없어요. 저항선이 없어요. 그야말로 전, 인, 미, 답. 아무도 전에 사람이 가보지 않았던 의 길로 1300원 이상부터는 가고 있는 거야. 소위 말해서 첫눈도 아니고 눈이 내렸는데 온 천지가 눈이야. 이 눈 위로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발자국이 생기죠. 아무도 안 걸어갔어. 그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갔다가 발자국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전부 눈이야. 다 눈밭이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도 무에 없어? 저항선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거다 하는 것은 시장에서 가봐야 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면은 1290 요때 그 코로나 시절에 1296원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만은 그 이전으로 봐서 높은 시절 어디까지 있노로 보면은 좀 자세히 볼까요? 과거에 이게 1296원이거든요. 코로나 시절에.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넘었었는데 그 위로는 어디까지 갔냐니까 이때 언제입니까? 리만 사태 때
리만 사태. 리만이 망해가지고 2008년도에 이게 어디까지 갔냐니까 1600까지 갔어요. 보이십니까? 1600원.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리만 사태 같은 물론 금융위기 같이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리만 사태 때 1600원까지 갔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1300원이라서 위로해서 어디까지 갈 거라고 특정 지어서 1420원이다, 1450원이다, 1400원이다 라고 특징해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죠? 어디까지 갈까요? 몰라. I don't know. 굳이 일목으로 말한다면 보세요. 일목으로 말할 때 통사가 어떻게 말하냐니까 주가가 구름받고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는 주가가 구름받고 나오면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통상 뭐라고 말하느냐? 그 근처에 구름이 평평한 데 없나? 왜 구름 평평하네? 일단 여기까지 가겠네. 요 구름 평평하죠,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 평평하네. 여기까지 가겠네. 로 예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위에 평평한 구름도 없어. 이 구름 없어. 맞습니까? 구름도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 실컷 떠들어놓고 예? 실컷 떠들어놓고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대답이 되어서 참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의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옛날 우리 지난번에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는 무슨 말이냐? 전쟁이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그죠?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난리도 아니고 이놈 인플레이션은 전쟁 때문이기도 하고 세 번째 과거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위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로 돈 풀린 거 때문에 인플레가 나타나기도 하고 전쟁 때문에 식량으로 인플레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 인플레가 계속 심각하고 이 인플레뿐만 아니고 잘못하면 전쟁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인해가 양적 완화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뭡니까 테이퍼링 또는 돈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죠? 긴축을 하고 있죠, 긴축. 그죠? 긴축 가고 있죠. 긴축으로 가는 금리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뭐가 오느냐? 리세션도 오죠. 그죠? 리세션도 옵니다. 물가도 오르고 혹시 경기 훈태가 돼가지고 소위 스태그네이션으로 가면은 우리나라의 돈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추락합니다. 우리나라 돈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1300원까지 가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1300원 넘어서려고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종종 저한테 연합뉴스 애들이 뭐 가끔 가다가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요새 환율 어떻게 보세요? 라고 종종 저한테 물어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치시면은 연합뉴스에서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뭐 1300원에 가겠냐?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빵빵하고 옛날에 그 리만 사태 때는 리만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한 1,60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4,200억 달러고 IMF 때는 100억 달러도 안 됐고 근데 IMF 때도 아니고 리만 때보다 우리나라 현재 외환보유고는 세계가 6위쯤 되는 거 막강한 외환보유고 가지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겠나라고 했는데 지금 요새 같은 경우에 3개월 연속해서 무역 적자죠. 그죠? 무역 적자죠.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왜 적자입니까? 유가 때문이야. 유가 올라가면서 와이너스 때문에 계속 적자야. 3개월 적자예요. 100억 달러 넘어요 벌써. 3달 달 사이 적자가 100억 달러 넘어요. 그러면서 외환보유고 줄고 있어요. 외환보유 줄은 것은 하나는 무역 적자 때문에 줄은 것도 있고요. 또는 외환시장에
그래서 금융당국이 달러를 팔아가 달러값을 끌어내리려고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개입하다 보니까 외환 보이고 털어가지고 달러 팔고 있기 때문에 달러값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안 떨어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외환 보유금은 줄어들고 있어. 무역 적자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현재 가고 있다 보니 과거의 평범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주식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유봉으로 보면서 이야기하죠. 예? 이때의 패러다임하고 1400에서 3300 갈 때의 패러다임하고 3300에서 지금 떨어질 때의 패러다임하고 많이 다르지 않냐. 패러다임 바뀌었지 않냐. 그때는 상승세니까 샀다가 물리면 버티고 샀다가 물리면 버티면 다 됐지만 지금은 샀더라도 재빨리 못 팔면은 물리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데 똑같이 환율도 패러다임이 무역 수지가 3개월 4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는 시장을 보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환율이 올라갈 거다. 어디까지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식으로 봐서는 결코 외국인 입장에서 본 때는 결코 한국 원화 자산을 투자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는 거로 보여지니까 결코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좋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거 안 보여드리던가요? 그런 거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못 찾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보여드렸죠. 옛날에 환율 이야기 안 했던가요?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시절의 달러 인덱스하고, 네? 하고, 공화당 시절에 달러 인덱스를 비교해 본다면 민주당 시절의 달러 인덱스는요, 계속 올랐어요. 근데 공화당 시절의 달러 인덱스는 계속 처박혔어요. 제가 빨리 찾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다른 데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환율을 보시면 지금의 정부가 하고 있는 꼴을 봐서 지금 정부란데 지금의 정부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고 지금의 미국 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꼴을 봐서는 되겠네요. 그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어디 갔죠? 잠깐만요. 알았어.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빨리 못 찾아가지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뭐. 나중에 제가 이거 급하게 잘 못 찾겠는데 다른 이야기하고 잠시 쉬면서 제가 찾아가지고 달러 인덱스의 1970년대 이후부터 이어져 어떤 달러 인덱스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시면 이놈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거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래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빨리 못 찾아가지고 그러고 있네요. 어디에 있나요? 찾았다. 예. 이게 삼성전자가 가서 글로벌 경제 동향 전망을 5월달에 한 강의 자료거든요. 그래서 온갖 대응을 다 했습니다만은 다 빼고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 환율 이야기도 쭉 있습니다만은 여기 있네. 예, 보겠습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의 장기 추이를 본다면
달러 인덱스. 네? 달러 인덱스의 장기 추이를 본다면 1970년대부터 환율이 오락내리락 달러 인덱스가 오락가락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당시에 집권 정당이 어디 있냐를 본다면 여기다가 제가 그대로 그 집권 정당별로 줄을 꺼낸 겁니다. 이때가 닉슨 때고요. 그죠? 이때가 카터 때고요. 이때가 부시 때고, 레이건 때고, 이때가 클린턴 때고, 이때는 조지 부시, 아버지가 아들 부시고, 그 다음에 오바마 때고, 트럼프 때입니다. 지금은요, 바이든 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민주당, 공화당 시절에는, 포드 시절에는, 레이건 시절에는, 부시 시절에는, 트럼프 시절에는 달러 인덱스가 어김없이 떨어졌고요. 그죠? 반면에 카터 시절에 또는 클린턴 시절에 오바마 시절에 달러 인덱스는 어김없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요. 바이든입니다.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과거에 클린턴이나 오바마나 카터나 시절과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덩달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달러 인덱스를 보면 한때 클린턴 시절에 달러 인덱스는 120도 넘었었죠. 그죠? 레이건, 예를 들어 카트 때마다, 카트 이후에 레이건 초창기마더라도 그때마다 180까지 이까지 160을 넘어섰다가 워낙 달러가 강세이다가 그 당시에 플라자 합의, 그죠?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폭락했죠. 그러니까 지금의 달러 인덱스가 106 어쩌고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후에 업데이트 안 했습니다만은 5월달 이후에 업데이트해서 106 견적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결코 과거 수준으로 봐서 높은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오바마 시절도 이보다 높았고, 그 다음에 클린턴 시절이 또 훨씬 더 높았으니까 충분히 달러 인덱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달러의 원화 환율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래간만에 환율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저는 환율 이야기하면 제가 별 자료 없어도 이야기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전에 강의했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시장을 크게 보는 흐름으로 본다면 현재 달러 인덱스가 106이지만 또는 달러의 원화 환율이 1311원이지만 이걸 가지고 고점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물 한 잔만 마시고요. 심한 있다가 하겠습니다.